지난 22일 제10호 태풍 산산이 괌 북북서쪽 약 48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은 15km의 느린 속도로 북진하면서 태평양의 높은 해수온을 에너지원 삼아 중심 기압 970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 초속 35m, 시속 126km 수준의 강강도의 태풍으로까지 몸집을 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엄청난 세력을 자랑하는 산산의 이동 경로가 밝혀지자 일본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지진과 화산에 이어 태풍까지 끊임없는 재난재해로 인해 이들은 제발 살려달라며 아우성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 일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 사는 사토 유리코예요. 이제 30대 초반이 되었네요. 도쿄의 한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고 있답니다. 요즘 일본의 기상 상황이 정말 심각해서 이렇게 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글을 쓰게 되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최근 일본의 기상 상황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기상캐스터로 일하면서 이렇게 우울했던 적이 없었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오늘은 또 어떤 재해 소식을 전해야 할까라는 생각부터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참 슬프게 느껴지네요. 기상캐스터로서 좋은 날씨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요즘엔 그럴 기회가 너무 적거든요. 아무튼 지금 일본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8월 8일 규슈의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어요. 그 순간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국장님으로부터 비상연락이 오더군요. 결국 저는 급하게 다시 스튜디오로 달려가 지진 속보를 전해야 했죠. 그때의 긴장감이란 아직도 정말 생생하네요. 굉장히 떨렸지만 애써 그런 모습을 감춘 채 카메라 앞에 서서 속보를 전했거든요. 결국 그때 정부에서는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까지 발표하고 말았고 일본 전역이 공포에 휩싸였죠. 이 지진은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규모 7.1이라니 제 기억으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었거든요. 오죽하면 지진 발생 직후 쓰나미 주의보까지 발령되었다니까요. 다행히 큰 쓰나미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최대 50cm 정도의 해일이 관측되었다고 하더군요. 아마 동일본 대지진을 겪어본 해안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 해일만으로도 놀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퇴근한 이후에도 긴장감이 가시질 않아서 소파에 앉아 연신 TV만 틀어대던 저는 한동안 옷도 못 갈아입었답니다. 그렇게 밤이 되었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잠을 도저히 못 자겠더군요. 혹시나 또 지진이 일어날까 싶었거든요. 결국 그렇게 TV 앞에서 밤을 새웠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다시 방송국으로 향했어요. 긴장해서 그런지 밤을 지샜는데도 피곤함은 느껴지지도 않더군요.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임시정보가 해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5호 태풍 마리아가 12일 오전에 이와테현 오우나토시 부근에 상륙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태풍 상황을 전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매 시간 바뀌는 태풍의 진로와 강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대피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방송 중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즉석에서 내용을 수정해야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른답니다. 마리아는 이와테현에 상륙한 후 혼슈 북부를 횡단했어요. 이 태풍으로 인해 도호쿠 지방에는 엄청난 양의 비가 내렸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24시간 동안 200에서 250mm의 비가 쏟아졌더군요. 이건 평년 기준으로 볼 때 8월 한 달 강우량을 뛰어넘는 양이에요. 이럴 때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하천이 범람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곧이어 6호 태풍 손틴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이 태풍은 일본 동북부를 향하다가 해상에서 소멸됐지만 그 평화로운 느낌도 잠시뿐이었어요. 태풍이 소멸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잠시나마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하지만 이런 시간은 찰나에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16일 7호 태풍 안필이 다시 일본을 향해 접근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안필이 얼마나 강했던 태풍인지 아시나요? 초당 25m가 넘는 강풍이었어요. 아마 이렇게 들으면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 건지 실감이 나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사람이 달리는 속도가 초당 3에서 4m 정도예요. 그런데 이 태풍은 그 7배가 넘는 속도로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그 정도 바람에 휩쓸리면 누구든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속도죠. 그때가 한창 일본의 최대 명절인 오봉 연휴 기간이었는데 디즈니랜드도 안전상의 이유로 오후 3시에 조기 폐장을 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마 밤늦게까지 사람들로 북적이며 웃음소리가 가득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더군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왔던 사람들이 실망했을 표정이 눈에 선했습니다. 안필 때문에 도쿄에서 나고야로 가는 신칸센도 하루 종일 운행을 중단했고 650편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됐어요. 뉴스를 통해서 평소 같으면 분주했을 역과 공항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니 마치 재난영화의 한 장면 같더군요. 많은 사람들이 발이 묶여 귀가하지 못하고 역과 공항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말았죠.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불편했어서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답니다. 그리고 부상자 소식도 들려오는데 들을수록 안타까웠어요. 70대 할아버지 한 분이 길을 걷다가 강풍에 날려 쓰러지셨고 40대 남성 한 분은 갑자기 닫힌 문에 손을 다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친 사람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걱정될지 저희 엄마가 생각나다 보니 참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8호 태풍 우쿵이 센다이 동쪽 820km 부근 해상에 접근했고 9호 태풍 종다리는 한국의 서해 쪽으로 북상하다가 열대저기압으로 약화되는 현상이 이어졌거든요. 다들 일본과는 거리가 멀다 보니 처음에는 일본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진짜 무슨 일인가 싶더라니까요. 태풍 종다리가 소멸한 다음 날에 갑자기 일본에 엄청난 영향을 줬거든요. 그날 도쿄와 주변 지역에 1시간 동안 1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하늘에 구멍이 뚫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준인 거죠. 그때 하필 또 퇴근 시간대였는데 도쿄 시내 곳곳이 침수됐고 맨홀 뚜껑이 날아가고 지하철역 계단이 침수되고 심지어 전철 내부에 빗물이 유입되기까지 했습니다. 매일 지나가던 평범한 거리들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모습을 보니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새삼 실감나더군요. 그리고 이젠 10호 태풍 산산이 일본 태평양 연안에 접근해서 상륙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25일 오후 3시쯤에는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의 최대 풍속 초당 35m, 시속 126km 수준에 이르는 강정도의 태풍으로 성장할 거라고 하더군요. 산산 때문에 그나마 잠잠해진 일본에 또다시 엄청난 재앙이 생겨날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풍속이 126km 수준이면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보통 시속 100km로 달리니 이것보다 더 빠른 수준인 거니까요. 이 정도의 바람이 불어온다고 상상해보면 아마 누구든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고 집 안에 있더라도 창문이 언제 깨질지 몰라 무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산산의 예상 이동 경로를 확인해보니 일본의 주요 도시인 도쿄와 오사카 사이를 지나면서 일본을 종단하게 될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2018년 당시에 21호 태풍이었던 제비의 경로도 이와 유사했는데 제비도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줬었습니다. 특히 간사이 국제공항이 큰 피해를 입었었는데 활주로가 완전히 잠기게 되었고 유조선이 바람에 휩쓸리는 바람에 간사이 국제공항과 육지를 잇는 유일한 다리가 파괴되어 5,000명가량이 공항에서 고립되는 사례가 있었죠. 솔직히 요즘에 이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 너무 억울하답니다. 왜 일본만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일본에 태어나셨다면 아마 바로 옆에 있는 한국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올해 8월이 되면서 태풍 5호에서 10호까지 태풍이 한꺼번에 6개나 발생했는데 그중 5개가 일본 가까이에 와서 영향을 줬지만 한국은 별다른 피해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일본과 한국이 같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하고 있고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수많은 지역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한국은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니 너무 분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한국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만한 말이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을 가로질러 올라갔던 9호 태풍 종다리까지도 한국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일본에 큰 피해를 줬다 보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네요. 이번 10호 태풍 산산만 보더라도 태풍들이 한국은 피해가고 일본만 골라서 덮치는 것 같다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유치하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저도 사람이다 보니 어쩔 수가 없네요. 가끔씩은 일본이 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러는 걸까?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떤 분들은 태풍이 그냥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동일본 대지진 때와 비슷한 순서로 각종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에도 이런 식으로 잦은 지진과 태풍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게 큰 지진의 전조 증상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저희는 그때 직접 수많은 일들을 겪었었잖아요. 그래서 더 두려운 거예요. 혹시 이번에도 하는 생각에 괜히 불안할 때가 많답니다. 난카이 대지진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난카이 해곡에서 100년에서 150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규모 8.0에서 9.0급의 거대 지진이에요. 만약 발생하게 되면 23만 명에 가까운 사망자와 실종자가 발생하고 209만 채의 건물이 붕괴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엄청난 피해 규모들 때문에 복구하기까지는 자그마치 40년이 걸린대요. 그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 규모는 최대 1410조 엔으로 추정된다니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네요. 이 숫자들을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느껴져요. 하지만 이게 현실이 될 수 있는 게 지금 일본의 상황이죠. 23만 명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건지 실감이 되시나요? 도쿄 시부야구의 인구가 거의 23만 명으로 알고 있어요. 한 도시의 주민 전체가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9만 채의 건물이 무너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도쿄 23개 구의 총 건물수가 약 180만 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본의 수도 도쿄에 있는 모든 건물보다 더 많은 수의 건물들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거죠. 이런 큰 지진이 왜 올 거라고 생각하냐면요. 지금 일본 곳곳에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진이 발생했을 때 집안이 액체처럼 변해서 건물이 가라앉거나 기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모래성이 물에 녹아내리듯이 단단했던 땅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도시 전체에서 일어난다고 상상해보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여기에 더해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수도직하 지진까지 발생한다면 아마 일본은 영원히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직하 지진은 도쿄 근처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지진을 말하는 건데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도쿄가 아예 초토화될 테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들려오더군요. 게다가 화산까지 폭발했대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한 일본도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할 따름이네요. 전문가들은 이런 지진 활동이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다음은 저희 차례일 가능성도 높은 거죠.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가장 걱정되는 건 후지산이에요. 1797년에 마지막으로 폭발했던 후지산이 몇백 년 만에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거든요. 만약 후지산이 폭발한다면 수도권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주민들에게 물자 전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더군요. 피난이 필요한 주민 수는 최대 2,670만 명, 정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약 3,6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충분하게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요즘엔 못 믿겠어요. 지진 대비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거든요. 그리고 만약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이라고 해도 결국 액상화 현상이 일어나면 소용없을 수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 토모카쿠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기사를 봤는데 도쿄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20년에 걸쳐 1,001조 엔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요.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일본이 이런 수준의 피해를 견딜 수 있을지 싶네요. 이런 식으로 지진이 일어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도 크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제조업의 78.3%가 해외로 점진적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예측하더라고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 같아도 해외로 이전할 것 같긴 하니까요. 심지어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도 아직 현재 진행형인 상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해결료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전에 13년 만에 3g의 해결료를 반출하려고 시도했는데 작업 중 실수가 발생해서 1시간 반 만에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는 거 있죠? 해결료 잔해가 1에서 3호기를 모두 합쳐서 약 880톤에 달한다고 하던데 이걸 과연 처리나 할 수 있을지 싶습니다. 3g이면 겨우 종이클립 하나 정도의 무게인데 이것조차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거니까요. 근데 880톤이라니 저는 솔직히 도저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2051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을 모두 폐기한다는 계획을 당차게 발표했지만 제가 봤을 땐 이런 식으로 작업이 지연된다면 절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동일본 대지진도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방사능 오염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새로운 원전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 같은 주변 나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도 있을 텐데 제발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네요. 며칠 전에는 엄마가 저에게 급하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 저한테 얼른 한국으로 도망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원래 이렇게까지 걱정이 많으신 분이 아닌데도 그런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상캐스터로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일본을 떠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기상캐스터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이 자리를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저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제든 피할 수 있게 싸놓은 짐이 있기도 하고요. 목숨은 건져야 하잖아요. 제가 알아보니 한국은 장마 때부터 미리 자연재해가 일어날 곳들을 모두 예측해서 불필요한 피해들을 줄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희 일본은 정치인들이 준비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난카이 대지진으로 인해 쓰나미가 발생하면 피난소 3,500곳이 침수될 수 있다는 보도도 발표되고 있거든요. 3,500곳이나 침수될 수 있다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난소 하나 믿고 거기까지 힘들게 도착했을 텐데 그런 곳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확실히 일본 혼자서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최근에 기시다 총리가 9월 초에 한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뻤던 게 한국이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인 만큼 일본에 무슨 일이 생기면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왜 일본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처지인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일본 국민들은 각자 살 길을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수나 통조림 같은 비상 물품을 사재기하고 있고 지진 대비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개인적인 대비만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 주변에서는 이미 일본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더군요. 일본에 살던 중국인들이 한꺼번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바람에 비행기 가격이 폭등했다는 건 이미 유명한 얘기죠. 일본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사실 전 이런 상황에서 저희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난카이 대지진 임시정보를 해제한 이후 각종 언론에서는 문제없을 거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지진의 위험에 대한 얘기는 언급 자체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방심하는 순간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요즘 SNS를 보면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의 구조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일어날 수 있는 온갖 자연재해란 자연재해는 다 뒤집어 쓰는 건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런 일본과는 달리 최근 한국에서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길래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전달해드리기 위해 제 이야기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행보가 전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한국이 다른 국가로부터 수십 년간 문화재 약탈, 역사 왜곡 등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본 대한민국 국민들이 국가를 대신해 대담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실제 몇몇 주요 국가들은 한국이란 국가에 참혹하리만큼 아픈 역사를 준 것도 모자라 한국 고유의 문화와 역사까지도 앗아가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해외 유명 경매 사이트에는 코리아워, 레어 코리아라는 단어만 검색하더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국전쟁 당시의 유물들이 경매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대법원을 통해 고려시대 때 왜구에 약탈당했던 문화재인 부석사, 금동관은 보살 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는 판결이 나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심각히 여긴 한국의 국민들이 직접 해결하고자 뛰어든 것인데요. 지난 22일 국내 한 기업이 대대적인 선포를 했습니다. 해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담긴 유물이 한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알리며
이 모든 것을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우리 땅에 되찾아온 후 국가박물관에 기증할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해당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쉬. 이들은 한국의 역사를 보호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한국인으로서의 책임감만으로 해당 프로젝트를 결정하였다고 하며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과 태극기를 비롯해 전쟁 당시의 군무,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 등 현재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검토를 진행 중임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곳에서는 올해 5월 한국전쟁의 역사를 왜곡하는 한 중국인과의 언쟁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중국은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이다. 후원을 할 거면 깊게 알아보고 해라. 인프레쉬가 진행 중인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에 해당 글을 남긴 중국인에 많은 국내 네티즌들은 분노했었고, 인프레쉬는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통쾌한 공식 피드백을 남겨 큰 극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의 행보는 가히 놀랍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현재 국내를 돌아다니며 어려움을 겪는 참전용사들에게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찾아가 한국전쟁 참전의 은혜를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의 역사를 되찾아온다는 발표와 함께 모든 걸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것임을 전하고 있죠. 이종윤, 홍진기, 남명우, 박상현 등 놀랍게도 여기 보이는 평범한 사람들 모두가 단 한 가지,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프레쉬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시작에 있는데요. 인프레쉬는 최근 역사를 담아낸 특별한 태극기를 그대로 구현해냈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에 자원한 10대 청년들의 참전 의지를 서명으로 새긴 경주 학도병 서명문 태극기는 우리의 죽음은 역사의 꽃이 되다. 17세 붉은 피, 오직 조국의 등 참전용사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이 태극기를 단 하나의 서명도 놓치지 않고 오랜 시간 장인의 손길을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키링을 탄생시켰는데요. 키링의 뒷면에는 자신의 이름을 새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차키, 휴대폰, 가방 등 많은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한국의 역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상품의 수익금 일부는 한국의 역사를 되찾는 프로젝트와 더불어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분들께 후원된다고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기업 인프레쉬, 이들의 행보에 수많은 평범한 한국인들도 동참하며 조국을 위해 희생한 영웅들에게 기적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감동 카메라 역시 동참하였으며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 기업의 많은 분들의 응원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